서야, 제발 눈 좀 떠봐. 이 검동산에 누가 널 버린 거야? 새벽 4시 칼바람이 부는 쓰레기장 앞. 환경미화원 만석 씨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파랗게 질린 핏덩이를 안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들려온 희미한 숨소리,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이 핏덩이가 불과 3살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리듬을 타고 5살엔 세상의 슬픔을 다 아는 듯한 곡조를 뽑아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쓰레기 냄새 진동하는 리어카에서 피어난 기적. 과연 아이 손에 들려있던 금색 펜던트는 10년 뒤 어떤 파란을 몰고 올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47살 박만석 씨는 지독하게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가난 탓에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노총각이었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쓰는 낡은 빗자루 하나와 서울 변두리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옥탑방이 전부였습니다. 퇴근 후 텅 빈 방에 돌아오면 그를 반기는 건 차갑게 식은 전기장판과 눅눅한 곰팡이 냄새뿐이었어요. 만석 씨는 소주 한 병과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늘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그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살면 됐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 시린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은 도무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뒤바뀐 그날은 2015년 12월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의 한파 경보를 내린 날이었죠. 만석 씨는 평소처럼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새벽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어 수염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어요. 바스락 바스락. 전봇대 아래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우려던 순간 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 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가느다란 소리가 만석 씨의 귓가를 스쳤어요. 으응, 으앙. 그것은 분명 죽어가는 생명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소리였습니다. 만석 씨는 본능적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찢었습니다.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세상에, 아가야, 아가야. 그 안에는 탯줄을 대충 실로 묶은 갓난아기가 얇은 베네 저고리 하나만 입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이미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죠. 만석 씨는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봉투 안에서 그는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아기의 목에 걸린 금색 펜던트였습니다. 작은 마이크 모양의 펜던트 뒤에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새긴 글귀가 있었거든요. 준우의 사랑 연희. 만석 씨는 그 글귀를 들여다볼 새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고 옥탑방을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그는 수없이 넘어질 뻔했지만 품에 안은 아기만은 절대 놓지 않았죠. 옥탑방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보일러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아랫목에 이불을 겹겹이 깔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만석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온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죠. 자신의 거친 손바닥 열기로 아기의 심장을 데우려 애썼습니다. 집에는 분유는커녕 우유 한 팩 없었거든요. 그는 급한 대로 쌀을 씻어 냄비에 올렸습니다. 가스 불 위에서 흰 쌀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의 냉기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윗물을 떠 식힌 뒤 숟가락으로 아주 조금씩 아기의 입술을 적셨어요. 아가, 이거라도 먹어라. 제발 목구멍으로 넘겨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만석 씨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을까요? 꼼짝도 않던 아기의 목을 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꿀꺽. 그 작은 소리가 만석 씨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웅장하게 들렸죠. 밤새도록 만석 씨는 아기를 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환경 미화원의 품이었지만 그날 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람이었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아기의 창백했던 볼에 희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눈을 떴어요. 쌍꺼풀 없이 맑고 큰 눈동자가 만석 씨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만석 씨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죠. 평생 혼자였던 그의 세상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한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아기의 펜던트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며 맹세했어요. 그래, 내가 네 아빠가 되어주마. 비록 쓰레기 치우는 못난 아빠지만 너 하나만은 공주님처럼 키워주마. 이 핏덩이가 훗날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 송이가 될 운명임을 받아들이면서요. 하지만 만석 씨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만남 뒤에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펜던트에 새겨진 준우와 연희는 누구이며 이 아이는 왜 차가운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야만 했을까요? 아기를 품에 안고 맹세했던 그 추운 새벽으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혀를 찼어요. 47 먹은 노총각이, 그것도 냄새나는 쓰레기나 치우는 환경 미화원이 핏덩이를 주워다 키운다고 했으니까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고아원에 보내는 게 애를 위해서도 낫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힐 때마다 만석 씨는 송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는 새벽 일이 끝나면 잠도 줄여가며 낡은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거든요. 리어카 한 구석에는 라면, 박스를 오려 만든 송이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었죠. 만석 씨가 남들이 버린 박스를 줍는 동안 송이는 그 박스 안에서 낡은 라디오를 장난감 삼아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이지 하늘이 내린 아이였거든요. 송이가 3살이 되던 해 늦가을의 어느 오후였어요. 만석 씨가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어카 뒤편에서 믿을 수 없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세월이 무정하더라. 만석 씨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락을 이제 막 말문이 트인 3살배기가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따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어른들도 흉내내기 힘들다는 그 맛깔나는 꺾기 기술까지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송이야, 방금 그 노래 내가 부른 거니? 만석 씨가 놀란 토끼 눈으로 묻자 송이는 배시시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빗자루를 마이크처럼 쥐어 보였습니다. 아빠, 힘내라. 짠, 짠, 짠. 그날 이후 만석 씨의 고단한 리어카는 동네의 명물이 되었어요. 리어카가 시장통을 지날 때면 상인들은 송이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일부러 박쓰며 신문지를 모아두고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송이 왔나? 오늘은 울고 넘는 박달재 한 곡 뽑아도. 송이가 리어카 위에서 앙증맞은 율동과 함께 노래를 한 자락 뽑아내면
시장통 할머니들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내 송이의 주머니에 찔러주며 눈물을 훔치곤 했죠. 어쩜 이리 노래가 구슬프니. 자기 아빠 고생하는 거 알고 위로하는가 보다. 송이의 재능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절대음감이 있었던 것이죠. 지나가던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뻥튀기 기계가 터지는 소리, 심지어 빗방울이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송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음악이었거든요. 5살이 되었을 때는 라디오에서 한 번 들은 노래는 가사,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외워버리는 기적 같은 기억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현실의 그림자가 따라붙기 마련이죠. 송이가 7살이 되어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무렵 만석 씨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환경미화원 월급과 폐지 줍는 돈만으로는 송이에게 남들 같은 교육은커녕 예쁜 옷 한 벌 사주기도 벅찼거든요. 게다가 고된 노동 탓에 허리 디스크가 도져 더 이상 무거운 리어카를 끌기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석 씨는 밤새 끙끙 앓으며 낡은 통장을 들여다보았어요. 잔고는 고작 3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송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반짝이는 구두 한 켤레도 사주기 힘들었죠. 고민 끝에 만석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청소가 끝나면 오후에는 옥탑방 앞에서 조그만 노점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메뉴는 그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요리, 바로 옛날 설탕 토스트였어요. 마가린을 듬뿍 발라 노릇하게 구운 식빵에 설탕을 눈처럼 뿌리고 양배추와 케첩을 얹은 투박한 토스트였죠. 리어카 한쪽에 만석인의 토스트라고 삐뚤빼뚤하게 쓴 골판지를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시작한 장사는 첫날부터 파리만 날렸어요. 사람들은 냄새나는 쓰레기 청소부가 만든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아빠, 왜 사람들이 안 와? 7살 송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자 만석 씨는 애써 웃으며 송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아빠 솜씨가 소문이 안 나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식어버린 토스트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재료비는커녕 가스비도 건지기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죠. 어깨가 축 처진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송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토스트 굽는 철판 앞으로 달려나가 아빠가 청소할 때 쓰던 낡은 호루라기를 목에 걸었어요. 아빠, 내가 손님들 불러올게. 나만 믿어. 송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시장통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본능적으로 멈춰 세우는 마법 같은 멜로디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석 씨가 야심차게 토스트 리어카를 끌고 나선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거대한 시련이 분열을 덮쳤습니다. 만석 씨가 자리를 잡은 골목 건너편에 번쩍이는 간판을 단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오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향긋한 커피와 케이크를 나르고 있었죠. 반면 만석 씨의 리어카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때마침 계절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8월의 한여름이었거든요. 아스팔트 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뜨거운 토스트, 철판 앞에서는 숨만 쉬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만석 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휴, 이 더위에 무슨 뜨거운 토스트야? 저기 가서 시원한 아이스커피나 마시자. 사람들은 모두 건너편 카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석 씨가 새벽부터 준비한 식빵과 양배추는 뜨거운 열기에 금세 시들어가고 있었죠. 하루에 토스트 5개도 팔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만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팔다 남은 식빵 테두리를 씹으며 허기를 달랬어요. 송이야,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냥 다시 폐지나 주울까 보다. 어깨가 축 처진 아빠를 바라보던 7살 송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송이는 아빠가 땀을 닦던 수건을 집어들고는 철판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시장통이 떠나가라 큰 목소리로 외쳤죠.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마음까지 차가워지면 안 돼요. 달콤한 토스트 드시고 힘내세요. 그러고는 빗자루 대신 국자를 마이크처럼 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곡목은 당시에 유행하던 신나는 트로트, 무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가사가 조금 특별했죠. 송이가 즉석에서 개사를 했던 것입니다. 짜라짜라짜짜, 짠, 짠, 짠. 무조건 먹어라. 아빠표 토스트, 설탕이 듬뿍 들어간 사랑의 토스트. 배고플 땐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조망만한 여자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시선을 강탈하는 구경거리였거든요. 송이는 멈춰선 사람들을 향해 윙크를 날리며 2절을 이어갔어요. 2,000원만 주세요. 맛없으면 공짜. 한 번만 잡숴봐. 기가 막혀요.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시원한 카페에 앉아있던 손님들까지 창밖을 내다볼 정도였죠. 어느새 리어카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요 꼬맹이 노래 솜씨 좀 보게. 보통이 아니네. 야, 꼬마야. 앵콜. 토스트 하나 줘봐. 순식간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가린을 철판에 문질렀습니다.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버터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노릇하게 구워진 빵 사이에 계란 지단을 올리고 설탕을 눈처럼 뿌린 뒤 케첩을 듬뿍 뿌려 종이컵에 담아 건넸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드세요. 토스트를 받아든 손님들은 한 입 베어 물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달콤하고 고소한 그 맛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거든요. 무엇보다 송이의 신명나는 노래가 최고의 조미료였으니까요. 송이는 거스름 돈을 내어주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음 곡은 소양강 처녀 나갑니다. 그날 만석 씨가 준비한 식빵 10줄은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리어카 구석에 놓인 돈통에는 1,000원짜리 지폐와 동전이 수북하게 쌓였죠. 장사를 마친 만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송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송이의 어깨를 적셨어요. 송이야, 우리 송이가 아빠를 살렸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송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눈물을 닦아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나는 아빠가 웃는 게 제일 좋아. 우리 내일은 식빵 20줄 사오자. 그날 이후 만석인의 토스트는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토스트 신동을 보러 옆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심지어 인터넷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도 송이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시장통 트로트 요정의 설탕 토스트였어요. 영상 속에서 송이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열창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른쪽 귀 뒤에 있는 붉은 점이 살짝살짝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귀여운 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비밀의 열쇠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죽은 줄 알았던 딸을 1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남자의 알고리즘에 뜨게 될 줄은 신조차 짐작하지 못했거든요. 한편 서울 강남의 으리으리한 녹음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 최준우는 오늘도 곡이 써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고로 아내 연희를 잃은 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피아노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던 준우의 휴대폰으로 친구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죠. 야, 준우야. 이 영상 좀 봐라. 옛날에 연희 형수님이랑 노래 부르는 습관이 똑같은 꼬맹이가 있어. 준우는 무심코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낡은 호루라기를 목에 건 꼬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준우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린 낡고 빛바랜 호루라기가 왠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니, 그보다 아이가 고음을 지를 때마다 오른쪽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저 손짓. 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송이의 노래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녹음실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라 불리는 최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수십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낡은 옷을 입은 꼬마 아이가 구성지게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죠. 하지만 준우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노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고음을 지를 때마다 오른쪽 귀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저 사소한 버릇. 그것은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아내 연희가 녹음 부스 안에서 늘 하던 습관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10년 전 12월 만삭이었던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의 아이마저 사산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아내의 시신을 확인했지만 아이의 시신은 병원 측의 실수로 화장되었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준우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상 속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점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 역시 오른쪽 귀 뒤에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으니까요. 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김비서, 당장 차 대기시켜. 지금 바로 가야 할 곳이 있어. 1시간 뒤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흙먼지 날리는 시장통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낯선 고급 승용차의 등장에 눈을 휘둥그레 떴죠. 준우는 차창을 조금 내리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어대는 8월의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토스트를 굽는 한 중년 남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손님을 부르는 꼬마 아이가 있었죠. 준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 구두가 시장통의 끈적한 바닥에 닿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마가린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도 10년 전 가난했던 신혼 시절 아내 연희가 야식으로 구워주던 토스트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홀린 듯 리어카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맛있는 설탕 토스트입니다. 환경미화원 만석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주문을 했죠. 토스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만석 씨는 능숙한 솜씨로 빵을 구웠습니다. 그 사이 준우의 시선은 오직 옆에 서 있는 송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눈매가 아내와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그때 송이가 준우를 올려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아저씨, 더우시죠?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준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송이는 낡은 호루라기를 불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어요. 준우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송이가 노래의 절정 부분에서 습관처럼 오른쪽 귀 뒤로 머리카락을 싹 넘겼거든요. 그 순간 준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흐릿했던 그 붉은 점이 햇빛을 받아 뚜렷하게 보였던 것이죠. 세상에, 저 점은 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송이가 신나게 율동을 하느라 몸을 숙였다 펴는 순간 티셔츠 안쪽에 숨겨져 있던 목걸이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금색으로 반짝이는 작은 물체. 그것은 마이크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펜던트는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아내 연희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으니까요. 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 펜던트만 보였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목걸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놀란 만석 씨가 국자를 든 채 준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만석 씨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죠. 낯선 양복쟁이가 다짜고짜 딸의 몸에 손을 대려 했으니 놀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만석 씨의 호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송이의 가슴팍에서 반짝이는 금색 펜던트에 고정된 채였거든요. 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목걸이. 준우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송이의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만석 씨는 황급히 송이를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토스트 안 드실 거면 가세요. 왜 남의 딸을 그렇게 쳐다봅니까? 하지만 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죠.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유품이, 아니, 뱃속에서 죽었다던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진실이 코앞에 있었으니까요. 준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만석 씨를 바라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아이 아버님이 낳으신 딸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 만석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 언젠가는 터질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그 질문이 낯선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뜨거운 8월의 태양 아래 서 있는 두 남자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만석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준우는 펜던트 뒤에 새겨진 결정적인 글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례지만 이 아이 아버님이 낳으신 딸이 맞습니까? 준우의 떨리는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만석 씨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가 매일 밤 꿈속에서 두려워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거든요. 만석 씨는 쥐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송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곰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죠. 당신이 누군데 남의 가정사를 묻습니까?
토스트 안 드실 거면 당장 가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만석 씨는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준우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죠. 준우의 시선은 송이의 목에 걸린 금색 펜던트에 못 박혀 있었거든요. 그는 젖은 눈으로 만석 씨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펜던트, 뒤에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만석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펜던트의 존재를, 아니 그 뒤에 글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다는 건 예사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준우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준우의 사랑연이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 순간 만석 씨의 손에서 힘이 툭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만 같았어요. 10년 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기를 발견했을 때 보았던 그 문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그 비밀을 눈앞에 낯선 남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석 씨의 흔들리는 동공을 본 준우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죠. 시장통의 흙바닥에 명품 바지가 더러워지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10년 전에 죽은 제 아내의 물건입니다. 뱃속에 있던 제 아이와 함께 사라졌던 유품이란 말입니다. 준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시장 골목을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영문을 모르는 10살 송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만석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먹였어요. 아빠, 이 아저씨 왜 이래? 무서워. 송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만석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송이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만석 씨는 황급히 노점에 가스불을 끄고 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깁시다. 애 놀랍니다. 세 사람은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미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만석 씨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목에는 송이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이크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 연희입니다. 10년 전 12월 만삭의 몸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모두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석 씨는 그 사진과 송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송이의 맑은 눈망울이 사진 속 여자를 쏙 빼닮아 있었거든요. 만석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내 딸이라고,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믿고 키워온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난한 환경 미화원이고 눈앞의 남자는 번쩍이는 차를 타고 온 부자라는 사실을요. 만석 씨는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12월 새벽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 씨의 고백에 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석 씨는 담담하게 하지만 물기 어린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 쌀 미음을 먹여 살려낸 이야기, 그리고 펜던트를 보며 친부모를 찾아줄까 고민했지만 아이를 보낼 수 없어
욕심을 냈던 지난날의 과오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준우는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쓰레기장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 아이를 지켜준 만석 씨의 헌신에 감사했기 때문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는 만석 씨의 거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 씨도 고개를 돌려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송이가 누구의 딸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시간이 왔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송이를 당장 데려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핏줄인지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준우의 간곡한 부탁을 만석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송이를 위한 길임을 아빠로서 직감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만석 씨에게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든 송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만약 친아빠가 맞다면 나는 송이를 보내줘야 하는 걸까? 송이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 진료실 안 의사는 하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석 씨와 준우, 두 남자의 시선이 의사의 입술에 집중되었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준우님과 박송이 양의 유전자 일치 확률은 99.9%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우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만석 씨는 묵묵히 눈을 감았어요. 올 것이 왔다는 체념과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이 동시에 밀려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딸을 찾았다는 소식이 10년 전 아이를 버린 악마 강 이사의 귀에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핏덩이가 살아있었다고? 게다가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어?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강 이사는 와인잔을 벽에 던지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죠.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악당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막 친아빠를 찾은 송이와 딸을 지키려는 만석 씨에게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 과연 두 아빠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송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성기획의 실세이자 최준우의 동업자인 강 이사는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이 일그러져 있었죠. 유전자 일치? 그 핏덩이가 10년 동안 살아있었다고? 그것도 쓰레기 청소부가 키웠어? 강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년 전 그 눈 내리는 밤 자신이 직접 쓰레기장에 유기했던 아이였거든요. 당연히 얼어 죽었을 거라 확신하고 최준우에게는 사산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서 그것도 천재적인 트로트 신동이 되어 제 발로 아빠를 찾아온 꼴이었죠. 이대로 두면 다 끝장이야. 최준우가 딸을 찾는 순간 회사는 그 꼬맹이 앞으로 넘어갈 거야. 내 10년 공들인 탑이 무너진다고. 강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양주병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만약 최준우가 10년 전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산모를 방치하고
아이를 유기했다는 범죄 사실까지 드러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강 이사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최준우가 그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그 청소부 놈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야 해. 그는 품 안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은 그가 평소 뒤를 봐주던 악질적인 심부름센터 사장이었죠. 나다. 지금 당장 작업 하나 해야겠다. 타깃은 노원구에 사는 환경미화원이야. 아주 더럽고 확실하게 처리해. 한편 폭풍 전야인 줄도 모르는 만석 씨의 옥탑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좁은 방 안을 둘러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곰팡이가 핀 벽지, 덜컹거리는 선풍기, 그리고 송이가 덮고 자는 얇은 이불까지. 자신의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던 것이었죠. 준우는 잠든 송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만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석 씨, 염치 없는 말인 줄 압니다만 송이를 제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만석 씨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송이에게 세상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고급 레슨, 좋은 학교, 편안한 집. 송이의 재능을 꽃피우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곳 환경은 송이에게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만석 씨의 가장 아픈 구석을 찔렀습니다. 가난. 그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송이에게 예쁜 구두 한 켤레, 맛있는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못 해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만석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아빠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품어온 내 새끼를 하루아침에 보낸다는 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죠. 압니다.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송이 고생만 시켰습니다. 만석 씨의 목소리가 물기를 머금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송이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아이한테는 아빠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생이별을 하면 애가 상처받습니다. 준우도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없었던 자리를 대신 채워준 사람이 바로 눈앞의 남자였으니까요. 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송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쿵, 쿵, 쿵.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대화를 깨고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두 남자가 일어서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좁은 옥탑방은 순식간에 덩치 큰 남자들로 가득 찼죠. 자다가 깬 송이가 비명을 지르며 만석 씨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만석 씨가 송이를 감싸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사내들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바로 강 이사였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놀란 표정의 준우를 바라보았죠. 준우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사기꾼 놈이랑 말 섞지 말고 당장 나와. 형이 여기를 어떻게 해? 준우가 당황해하자 강 이사는 혀를 차며 만석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지금 이 자식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알아봤어. 이놈 10년 전에 내 아이를 구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유괴범이야. 뭐라고요? 만석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 이사는 준비해온 조작된 서류 봉투를 준우에게 흔들어 보이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10년 전 사고 현장 근처 CCTV에 이놈이 찍혔어. 사고 난 차에서 아기만 쏙 빼서 도망가는 장면이 말이야. 금품을 노리고 아이를 납치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까지 숨겨 키운 거라고. 내가 딸을 찾는다는 소문 듣고 한미천 챙기려고 접근한 거야.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당당해서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만석 씨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송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쓰레기장에서 다 죽어가던 애를 살린 게 누군데. 만석 씨가 강 이사에게 달려들려 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송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만석 씨에게 매달렸어요. 아빠, 우리 아빠 때리지 마요. 으앙, 송이야, 오지 마라. 저리 가 있어. 바닥에 짓눌린 만석 씨가 고통스럽게 외쳤습니다. 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 이사와 만석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강 이사는 이때다 싶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준우야, 이 아이 당장 데려가야 해. 유괴범 밑에서 세뇌당한 애를 놔둘 셈이야? 경찰에는 내가 이미 신고했어. 이놈은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강 이사의 눈짓에 사내 중 한 명이 송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송이는 만석 씨의 바짓단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싫어. 이거 나. 아빠. 아빠. 송이야. 안 돼.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만석 씨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지만 사내들의 완력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이사는 바닥에 처박힌 만석 씨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어요. 그것은 마치 감히 천안 청소부 주제에 내 계획을 망치려 들어? 라고 비웃는 듯한 악마의 표정이었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달동네의 고요한 밤을 찢어놓았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만석 씨는 창밖을 보며 오열했어요. 멀어지는 옥탑방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끌려가며 발버둥 치는 송이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가지마. 우리 아빠 데려가지 마요. 송이의 처절한 비명이 만석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경찰차는 매정하게도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만석 씨가 끌려간 곳은 서울의 한 경찰서였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만석 씨의 퀭한 눈을 비췄어요. 맞은편에는 강 이사에게 미리 매수된 담당 형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석 씨, 솔직하게 말합시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훔친 거 맞지? 부잣집 아이인 거 알고 돈 뜯어내려고 데려간 거 아니냐고. 형사의 윽박지름에 만석 씨는 억울함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아이를 구한 것뿐입니다. 그 추운 날 핏덩이가 죽어가는데 그럼 모른 척합니까?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 남의 애를 10년이나 데리고 있으면 그게 유괴야. 이 사람아. 형사는 만석 씨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잣대 앞에서 가난한 환경 미화원의 선의는 그저 핑계로만 치부될 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강 이사가 조작해 놓은 가짜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더해져 만석 씨는 꼼짝없이 파렴치한 유괴범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만석 씨는 유치장에 수감되고 말았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조각달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울고 있을 송이, 걱정에 억장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죠. 송이야,
우리 송이 밥은 먹었을까? 무서워서 잠도 못 잘 텐데.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대한민국 상위 1%만 산다는 최준우의 집은 그야말로 궁전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송이에게 이곳은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송이는 준우가 마련해준 공주풍 침대에 앉아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어요. 준우가 쟁반에 따뜻한 수프와 케이크를 담아 들어왔습니다. 송이야,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있어. 준우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송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우는 애가 탔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딸임이 밝혀졌지만 아이의 마음은 여전히 그 가난한 청소부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송이야,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야. 10년 동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이제 그 좁고 더러운 옥탑방에서 안 살아도 돼. 여기서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응? 준우의 말에 송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준우의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였어요. 싫어. 여기는 우리 집 아니야. 아빠한테 갈래. 우리 아빠한테 보내줘요. 송이는 쟁반을 밀쳐내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는 아이를 보며 준우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오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방문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는 송이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준우야, 독하게 마음먹어. 애가 지금 정서 불안이라 그래. 그 유괴범 놈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거라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 하지만 형, 애가 저렇게 우는데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 아이 내가 10년 만에 찾은 핏줄이야. 대성푸드의 후계자라고. 언제까지 쓰레기 냄새 나는 곳에 둘 거야? 그 유괴범 놈은 내가 법대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송이 교육에만 신경 써. 강 이사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준우의 부성애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만석 씨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속셈이었으니까요. 결국 준우는 강 이사의 설득에 넘어가 방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송이의 애타는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옥탑방 아빠, 나 데리러 와. 무서워. 다음 날 아침 유치장에 갇힌 만석 씨에게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만석 씨는 송이가 왔을까 싶어 한달음에 면회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투명한 유리병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송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강 이사였죠. 그는 비싼 양복을 빼입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만석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때? 거기는 좀 지낼 만한가? 평생 쓰레기랑 살던 사람이라 적응이 빠른가 보네. 만석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유리를 깨고 저 비열한 낯짝을 가격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송이는 잘 있어? 잘 있고 말고. 회장님 댁에서 비단 이불 덮고 호강하고 있지. 너랑 살 때처럼 곰팡이 냄새 맡을 일도 없고 말이야. 강 이사는 조롱하듯 말하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친권 포기 각서였어요. 여기 지장 찍어. 내가 아이를 납치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송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야. 이거면 너 감옥 안 가고 풀어주마. 뭐라고요? 내가 왜 거짓 자백을 합니까? 난 송이 유괴한 적 없어. 만석 씨가 소리치자 강 이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협박을 시작했죠. 이봐, 박만석 씨.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 하나 감옥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끝까지 버티면 송이는 평생 유괴범이 키운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거야. 친구들이 놀리겠지. 범죄자 딸이라고. 그 말은 만석 씨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은 참을 수 있었지만 송이가 손가락질 받는 것만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석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강 이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내가 깨끗하게 사라져주는 게 송이를 위한 길이야. 부자 아빠 밑에서 공주처럼 살게 해줘야지. 언제까지 내 리어카에 태우고 다닐 거야? 만석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강 이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거든요. 자신이 욕심을 부릴수록 송이의 앞길을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괴감. 결국 만석 씨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속? 지키시오. 내가 떠나면 우리 송이 정말 공주님처럼 키워주는 거 맞죠? 그럼 약속하고 말고. 만석 씨는 붉은 인주를 엄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각서 위에 꾹 눌러 찍었어요. 그것은 송이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자 뼈를 깎는 이별의 선언이었죠. 유치장으로 돌아온 만석 씨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송이야, 미안하다. 못난 아빠가 널 보내는구나. 부디 좋은 아빠 만나서 행복해라. 하지만 만석 씨는 몰랐습니다. 강 이사가 그 각서를 들고 나가자마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강 이사에게 필요한 건 만석 씨의 반성문이 아니라 그가 영원히 감옥에서 썩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만석 씨는 모든 희망을 잃고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답답한 상황을 뒤집을 반전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경찰서 복도를 급하게 뛰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부터 만석 씨를 지켜봐온 유일한 증인 청소반장 김 씨였습니다. 잠깐, 누가 유괴범이란 말이오? 당장 그 문 여시오. 경찰서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만석 씨의 동료이자 청소반장인 김 씨였습니다. 그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 헐레벌떡 뛰어와 형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형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김 반장을 밀쳐내려 했죠. 이건 또 뭐야? 공무집행 방해로 잡혀가고 싶어? 비켜. 못 비켜. 만석이가 유괴범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 하지 마쇼. 내가 증인이오. 10년 전 그날 밤 만석이가 핏덩이를 안고 우는 걸 내가 봤단 말이오. 김 반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조서 작성을 마치고 로비로 나오려던 최준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준우는 소란스러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김 반장이 형사의 멱살을 잡다시피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준우는 홀린 듯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라니요? 준우의 목소리에 김 반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준우의 고급 양복과 만석 씨가 갇힌 유치장 쪽을 번갈아 보더니 대번의 상황을 파악했죠. 김 반장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준우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그 핏줄 찾으러 온 친아빠요? 그렇다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이게 만석이가 10년 동안 쓴 작업일지 겸 육아일기요.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만석 씨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15년 12월 24일. 눈이 많이 옴. 쓰레기장에서 아기를 주었다.
숨을 안 쉬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제발 이 생명을 살려만 주십시오. 2015년 12월 25일. 아기가 미움을 먹었다. 처음으로 웃어줬다. 이름은 송이라고 지었다. 눈송이처럼 하얗고 예쁘다. 2016년 1월. 송이가 기침을 한다. 약값이 없어서 내 점퍼를 팔았다. 내가 굶더라도 송이는 아프면 안 되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준우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괴범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핏줄을 더 사랑한 어느 가난한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담긴 사랑의 기록이었기 때문이었죠. 일기장 곳곳에는 송이가 그린 아빠 얼굴, 송이가 처음 딴 100점짜리 시험지 등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공책을 적셨어요. 이럴 수가. 김 반장은 눈물 흘리는 준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보시오. 만석이는 그 애를 훔친 게 아니오. 그날 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던 걸 내가 말렸소. 핏덩이가 당장 얼어 죽게 생겼는데 신고 절차 밟다가 애 잡을 거냐고 내가 옥탑방으로 데려가라고 했단 말이오. 김 반장의 증언은 강 이사가 보여준 CCTV 유괴 영상이라는 증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강 이사는 만석 씨가 아이를 훔쳐 달아나는 걸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김 반장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날 밤 쓰레기장 골목에서 수상한 차를 본 것도 나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 끝자리가 7788이었지. 내가 불법 주차인 줄 알고 딱지를 붙이려다 봐서 똑똑히 기억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7788. 그것은 10년 전 강 이사가 타고 다니던 회사차의 번호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우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아내의 사고, 아이의 실종, 그리고 만석 씨를 유괴범으로 몬 강 이사의 거짓말까지. 강 이사는 만석 씨가 유괴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준우의 눈빛이 배신감과 분노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장 유치장 철창으로 달려가 쇠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만석 씨, 박만석 씨.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만석 씨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는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만석 씨의 거친 손을 꽉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악마의 말에 속아서 은인을 못 알아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준우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만석 씨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준우의 진심 어린 눈물에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니요. 송이. 우리 송이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준우는 벌떡 일어나 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회장님의 서슬 퍼런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죠. 당장 문 여세요. 이분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내 변호인단 불러오세요. 내 딸과 은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강 이사 그 자식한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형사는 준우의 기세에 눌려 덜덜 떨며 열쇠를 찾았습니다. 철커덕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렸어요. 만석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준우는 만석 씨를 부축하며 단호하게 말했죠. 가시죠. 우리 딸 데리러 가야죠. 저택에 갇혀서 울고 있을 송이부터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이야. 송이의 이름을 듣자
만석 씨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두 아빠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한 명은 낳아준 아빠, 한 명은 길러준 아빠. 지금까지는 서로를 오해하고 경계했지만 이제는 송이를 지킨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가 된 것이었죠.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강 이사는 와인을 마시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가 친권 포기 각서를 썼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제 송이를 해외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멀리 보내버리고 회사를 삼킬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에 갇힌 송이가 목이 쉬도록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운 꼬맹이, 내일이면 비행기 태워서 미국으로 보내버려야지. 강 이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목을 조여올 분노의 차량 2대가 지금 맹렬한 속도로 저택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두 아빠는 강 이사의 마수에서 송이를 구해내고 통쾌한 복수를 날릴 수 있을까요? 평창동의 고요한 부촌, 강 이사의 저택 앞에는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는 높은 철문. 안쪽 강 이사는 송이를 해외로 빼돌릴 준비를 마치고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방에 갇힌 송이가 목이 쉬도록 울다 지쳐 잠든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 2줄기가 저택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들어 제지하려 했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열렸습니다. 범퍼가 찌그러진 검은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눈이 뒤집힌 친부 최준우였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온 트럭에서 낡은 쇠파이프를 든 만석 씨가 뛰어내렸죠. 경비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들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미쳤어? 비켜. 내 딸 내놔. 평소라면 겁을 먹고 물러섰을 만석 씨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끼 잃은 짐승처럼 포효하는 만석 씨의 기세에 덩치 큰 경비원들도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으니까요. 준우는 그 틈을 타서 거실 통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죠.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강 이사는 혼비백산하여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으며 거실로 난입한 두 아빠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사자 같았거든요. 강민수, 나와. 내 딸 어디 있어? 준우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강 이사는 벌벌 떨면서도 인터폰을 향해 기어갔어요. 경찰을 부르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만석 씨가 더 빨랐습니다. 만석 씨는 쏜살같이 달려가 강 이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10년 동안 무거운 리어카를 끌며 다져진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으악, 이거 나, 이 거지놈이. 닥쳐. 우리 송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넌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만석 씨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강 이사의 안면에 꽂혔습니다. 강 이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죠. 준우야, 말려. 저 미친놈이 날 죽이려고 해. 하지만 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만석 씨의 앞을 막아서려는 경비원들을 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어요. 건드리지 마. 누구든 저 사람 건드리면 대성그룹 이름으로 매장해 버릴 테니까. 준우의 서슬 퍼런 경고에 경비원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만석 씨는 미친 듯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본능이 이끄는 곳, 굳게 잠긴 방문 앞으로 달려갔죠. 송이야, 아빠 왔다. 옥탑방 아빠 왔다.
만석 씨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 아빠. 힘없는 송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만석 씨는 온몸을 던져 방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만석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낡은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죠. 어두운 방 안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송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빠. 송이는 맨발로 달려와 만석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석 씨는 송이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아빠, 다시는 놔두고 가지 마. 송이는 만석 씨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의사가 미리 설치해둔 비상벨이 울린 것이었죠. 만석 씨는 송이를 번쩍 안아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딸을 뺏기지 않겠다는 가장의 눈빛이었죠. 거실로 내려오니 상황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치고 있었고 강의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경찰에게 매달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님, 저놈들입니다. 무단 가택 침입에 폭행까지. 저놈들 당장 잡아넣으세요. 경찰들은 험악한 분위기에 준우와 만석 씨를 포위했습니다. 강의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송이를 가리켰죠. 그리고 저애가 내 조카인데 저 유괴범 놈이 다시 납치해 가려는 겁니다. 당장 애부터 뺏으세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경찰 한 명이 만석 씨에게 다가와 송이를 내놓으라며 손을 뻗었어요. 송이는 싫다고 비명을 지르며 만석 씨의 목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만석 씨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죠. 손대지 마시오. 누가 유괴범이란 말이오. 이 아이는 내 딸이오. 당신 상황 파악이 안 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싫으면 애 내려놔.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들며 위협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강의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침묵을 지키던 최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 반장에게 건넸어요. 대성기획대표 최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 단순 가택 침입이 아니라 아동학대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네, 그게 무슨... 경찰 반장이 당황하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준우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강의사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죠. 저기 피 흘리고 있는 강민수 씨가 10년 전 내 딸을 유기하고 지금까지 나를 속여온 진범입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준우는 김 반장에게서 받은 낡은 육아 일기장과 10년 전 사고, 현장 목격 진술이 담긴 녹음기를 경찰 반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 이사의 저택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켰죠. 그리고 이 집 CCTV 확인해 보시죠. 지난 이틀간 저 아이를 방에 가두고 밥도 안 주며 학대한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테니까요. 강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CCTV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죠.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경찰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강 이사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수 씨, 이게 사실입니까? 아, 아니야. 모함이야. 저놈들이 짜고 치는 거라고. 강 이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강 이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언론사에 미리 뿌려둔 환경. 미화원이 대기업 회장의 딸을 세뇌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가짜 뉴스의 배포 버튼이었죠. 흐흐흐. 그래, 같이 죽자.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이 너희를 손가락질할 거야. 유괴범과 그 공범이라고 말이야. 강 이사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만석 씨와 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물리적인 구출에는 성공했지만 이제부터는 세상을 상대로 한 진짜 전쟁, 여론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이사가 뿌린 가짜 뉴스는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환경 미화원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고 인터넷 댓글창은 만석 씨를 향한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동적인 아빠라며 칭송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그를 손가락질했죠. 만석 씨의 옥탑방 앞에는 방송국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몰려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박만석 씨, 아이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게 사실입니까? 만석 씨는 커튼을 굳게 닫은 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비난보다 송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더 두려웠거든요. 만석 씨는 송이의 귀를 막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이야, 듣지 마라. 아무것도 듣지 마. 그때 준우가 굳은 표정으로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이대로 숨어 있다가는 만석 씨는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송이의 미래까지 망가질 게 뻔했으니까요. 준우는 두 사람 앞에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형님, 그리고 송이야. 우리 더 이상 피하지 맙시다. 정면으로 부딪혀요. 준우는 오늘 오후 대성기획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거짓으로 덮인 세상에 진실을 외칠 유일한 방법은 송이가 직접 대중 앞에 서는 것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이는 만석 씨의 손을 잡고 당차게 말했어요. 아빠, 나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우리 아빠 욕하는 거 싫어. 내가 가서 다 말해줄 거야. 그날 오후 대성기획대강당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강 이사는 회장실에서 모니터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웃고 있었죠. 이미 기자들 사이에 바람잡이를 심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준우와 만석 씨 그리고 송이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어요. 준우가 마이크를 잡으려 하자 객석에 있던 한 기자가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회장님, 유괴범과 손잡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다른 기자들도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죠. 박만석 씨, 10년 동안 아이를 학대했다면서요. 인정하십니까?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몰아붙이는 질문 공세에 만석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거짓말에 더 열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송이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죠. 아니에요.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송이의 외침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송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기자들을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크리스마스 날 쓰레기장에서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게 우리 아빠예요. 배고플 때 자기 밥 굶어가며 저 먹여주셨고
아플 때 밤새도록 안아주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아빠가 유괴범이라니요. 송이의 절규가 회견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강 이사가 심어놓은 기자는 멈추지 않고 비꼬았죠. 얘야, 그게 다 세뇌당해서 그런 거야. 그 아저씨가 시키던? 그 악의적인 질문에 송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린 송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었죠. 송이는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주도 없는 무반주 라이브였어요. 곡목은 만석 씨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송이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구슬프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에는 기교가 아닌 10년 동안 아빠와 함께 리어카를 타고 다니며 쌓은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옥탑방의 추억, 아빠의 등에서 맡았던 땀 냄새가 노래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시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자 회견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이었던 기자들도 펜을 내려놓고 송이를 바라보았죠.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뇌당한 아이는 절대 부를 수 없는 영혼을 울리는 노래였으니까요. 송이는 노래를 마치고 만석 씨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 준우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김 반장이 전해준 낡은 작업일지를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증거입니다. 유괴범이 쓴 일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피눈물로 써내려간 사랑의 기록입니다.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기장을 공개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강 이사의 범죄를 입증할 CCTV 영상과 김 반장의 녹취록이 동시에 송출되었습니다. 진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던 강 이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안 돼. 꺼. 당장 방송 꺼. 강 이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파도는 송이의 노래와 낡은 일기장이라는 진실의 방파제 앞에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성기획본사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니터로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던 강 이사는 황급히 비자금 장부가 든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를 맞이한 건 차가운 수갑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을 횡령, 배임, 그리고 아동유괴 및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강 이사는 뒷걸음질치며 비명을 질렀죠.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뒤이어 준우와 만석 씨가 회장실로 들어왔거든요. 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는 강 이사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형, 아니 강민수 씨. 변호사를 부를 필요 없을 겁니다. 형이 믿던 그 변호사들, 이미 형의 비자금 내역을 들고 검찰에 자수했으니까요. 뭐라고? 그 배신자 놈들이. 강 이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준우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그것은 10년 전 강 이사가 준우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던 정비공의 자백 녹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교통사고조차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강 이사의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었죠. 당신은 내 아내를 죽였고 내 딸을 버렸고 내 10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제 감옥에서 평생 죗값을 치러. 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이사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회사의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와 직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회사를 집어삼키려던 악마의 최후는 그토록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강 이사가 연행된 후 세상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만석 씨를 유괴범이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쓰레기장에서 핀 꽃을 지켜낸 영웅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는 만석 씨에게 사과하는 릴레이 댓글이 이어졌고 옥탑방 앞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응원 선물과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하지만 만석 씨는 그 모든 관심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그저 송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노원구의 작은 공원 벤치, 만석 씨와 준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늦여름의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죠.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니 만석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제 아내의 억울함도 풀고 회사도 되찾았습니다. 만석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유 회장님,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우리 송이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송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준우는 친아빠였고 경제적으로 송이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만석 씨는 길러준 아빠였고 송이와 10년의 정을 나눈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었죠. 만석 씨가 무겁게 입을 때려던 찰나 준우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만석 씨, 부탁이 있습니다. 송이를 저에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게 무슨... 만석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당연히 송이를 데려가겠다고 할 줄 알았던 친아빠의 입에서 의외의 말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준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켜보니 알겠더군요. 송이가 웃을 때, 울 때, 잠들 때 찾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만석 씨였습니다. 낳은 정이 기른 정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송이에게 진짜 아빠는 지난 10년간 곁을 지켜준 만석 씨입니다. 만석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우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만석 씨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것은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송이의 양육비입니다. 그리고 옥탑방 대신 지낼 수 있는 쾌적한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제가 송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대신 준우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덧붙였죠. 주말에는 제가 송이를 만나러 가도 되겠습니까? 저도 주말 아빠 노릇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요. 두 아빠가 함께 송이를 키우면 송이는 2배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만석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의였습니다. 친아빠의 재력과 양아빠의 사랑이 합쳐져 송이를 위한 완벽한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럼요, 회장님. 아니, 준우 씨. 우리 송이한테는 아빠가 둘이라서 든든하겠구만요. 어서 갑시다. 우리 딸 기다리겠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만석 씨의 옥탑방. 송이는 좁은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노래 연습에 한창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시장통 감사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송이는 낡은 빗자루를 마이크 삼아 잡고
옥탑방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향해 힘차게 외쳤죠. 세상 사람들, 다들 내일 우리 동네로 오세요. 우리 아빠들이랑 제가 기가 막힌 노래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송이의 맑은 목소리가 가을 바람을 타고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폐지를 줍던 할머니도, 순찰을 돌던 김반장도 그 소리를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그 기적이 이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내일 열릴 콘서트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까요? 그리고 두 아빠와 송이가 함께 부를 피날레 곡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송이의 시장통 감사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었죠. 평소라면 파장 분위기로 썰렁했을 저녁 시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시장 입구부터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뉴스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신이 나서 떡과 음료수를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형광조끼를 입고 교통 정리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자자, 질서 지키세요. 우리 국민 아빠 만석이하고 트로트 요정송이 보러 오신 분들 이쪽으로 줄 서세요. 무대 뒤 대기실인 옥탑방 앞, 만석 씨는 거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던 그가 준우가 선물한 빳빳한 양복을 입으려니 영 어색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준우가 다가와 만석 씨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형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제일 멋지십니다. 아이고, 회장님. 내가 이런 비싼 옷을 입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 같아서 영 불편합니다. 만석 씨가 쑥스러운 듯 웃자 준우는 만석 씨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형님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난 10년간 송이에게 입혀주신 사랑의 옷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로 송이가 등장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죠. 송이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목에는 여전히 만석 씨가 주워다 준 그 낡은 호루라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송이입니다. 아니, 최송이기도 해요. 관객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송이는 관객석 맨 앞줄에 앉은 두 아빠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낳아주신 아빠랑 길러주신 아빠, 이렇게 멋진 아빠가 2명이나 있거든요. 오늘 이 무대는 저를 지켜주신 두 아빠와 저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송이의 멘트가 끝나자마자 경쾌한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가요. 사랑의 배터리를 개사한 곡이었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우리 아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송이의 구성진 목소리가 가을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송이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무대 아래로 내려와 만석 씨와 준우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아빠들, 올라와. 같이 부르자. 만석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관객들의 연호에 못 이겨 쭈뼛쭈뼛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준우 역시 쑥스러운 표정으로 만석 씨의 옆에 섰죠.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곡목은 어버이 은혜였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송이의 맑은 목소리에 이어 만석 씨의 투박하고 걸걸한 목소리, 그리고 준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테크닉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 감동적인 하모니였어요.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자 만석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전 쓰레기장에서 핏덩이를 안고 오열했던 그 새벽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송이는 울고 있는 만석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아빠, 왜 울어? 이제 우리 꽃길만 걸을 건데. 그래, 우리 송이. 고맙다. 못난 아빠 딸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준우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핏줄보다 진한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명장면이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만석 씨와 송이는 준우가 마련해준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여전히 환경 미화원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자신의 천직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주말마다 준우의 고급 세단이 만석 씨를 태우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송이야, 캠핑 가자. 선글라스를 낀 준우가 차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송이가 신나게 달려가 차에 올랐고 만석 씨도 짐을 챙겨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는 웃음소리를 싣고 탁 트인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만석 씨는 문득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 그 기적은 이제 만석 씨의 인생을 넘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를 꼭 안아줄 두 팔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다면 그 어떤 겨울도 춥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쑥스럽더라도 한번 꼭 안아주는 건 어떨까요? 만석 씨가 송이를 안아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 사랑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낸 만석 씨와 두 아빠의 사랑 속에 보석처럼 자라난 송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